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고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회사들은 원가를 공개할 경우 수익구조나 경영전략 등 영업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동통신이 공공재인 그 전파를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그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며 몇 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과점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선 당연히 원가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죠. 과연 그 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히를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네, 한 주간의 그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자 주말의 전령사들이기도 하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그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그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네, 항상 이 장편 서사시의 유려함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김홍국 교수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이번에도 장편입니다. 정말 요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전직 대통령들 감옥을 가고, 또 나라는 또 엄청난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회에 가야 되는데 풍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지어봤습니다. 아, 대한민국이여. 김홍국.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북한산. 산길마다 감동으로 내딛는 발걸음들. 온 가슴 환해지는 그리움의 산하여. 503호, 716호, 24년형, 18개 혐의. 숫자마다 폭발했네 국민들의 분노 촛불. 다시는 되풀이 말자 추악한 국정농단이여. 북한강, 낙동강, 영산강, 임진강. 강물은 거짓없이 낮은 대로 흘러 쌓여온 거짓말 탑들 산산조각 부쉈네. 정의로운 그 마음으로 평화 안보 지킨다네. 남북 정상, 북미 정상, 회담 협상 새길려네. 백성의 어진 마음을 담아내세 뜨겁게. 쭉 달려보세. 지난 겨울 움츠림 이젠 종착역. 새봄의 기상으로 개헌하고 바꿔내세. 낡고 부패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관행. 이 기회에 싹 바꾸세. 시원하게 탁배기 한 잔 답답가슴 후를 털세. 구패 적패 치워내고 시민 웃음 찾아주네. 다 함께 만들어가세. 민주자유 평화평등 우리 대한민국이여. 상처받은 이들, 고통받은 영혼들 함께 손잡고 달려보세. 네, 함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알겠습니다. 역시 항상 이 짧은 시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좀 뭐 길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아, 예. 오늘도 역시 짧은 시의 정수로 가실 거죠? 오늘은 뭐 중간쯤인데요. 아,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금감원 김미기식 원장에게 보내는 시.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싸움에 이기고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네.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 수나라의 우중문 장군에게 보낸 시입니다. 네. 어제 제가 작시를 하려고 좀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패친이 김기식 원장 얘기를 하면서 이 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기식 원장이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좀 고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 패친의 동의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윤을 쫓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작권법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친도 이제 그 이전 걸 갖다 인용을 했지만 그 인용한 걸 이제 했으면 어떻든. 아니 제가 이미 패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을지문덕 장군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가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될수록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 김은국 교수님 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상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이 돼서 상황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동안의 그런 적폐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과감하게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 김 소장님도 잘 담으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김기식 원장이 이제 거취 문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돈을 받은 그 외유성 해외 출장 이런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뭔가 윤리 기준을 마련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언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점에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김기식 금감원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것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에서 중앙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김문석 부소장께서 어떻게 해보셨는지 먼저 말씀하실까요? 일단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출마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지난주에는 여권에서 출마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한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끄니까 표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산불이 있을 때 초기 진화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산불이 민가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숲이나 아니면 인화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치우는 게 그 상식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살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살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민가까지 그 불이 오는 거를 산불이 넘쳐나는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선관위 그 판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4가지인가 되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것 빼놓고는 다 중앙선관위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건 국민 정서와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은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치나 인면이나 이런 것들 논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집권당으로서 특히 청와대로서는 이제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논란이 되고 이제 이전에 그 조각을 할 때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선까지냐, 어디까지를 흠결이 있다고 보고 이걸 퇴진을 시킬 거냐. 국민 여론이 설령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퇴진시킨 게 맞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쓸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용산 참사했을 때도 MB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버티다가 청장도 못 버티고 정권도 위태로워지고 지금까지도 그 후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타임리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결국 지키다 보면은 결국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날리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네. 김홍국 교수께서. 저는 일단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 김기식 원장의 스스로의 정말 반성이 절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더 높은 도덕성을 그동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오는 것은 뭐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기관뿐만 아니라 각계에 대해서 정말로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그 목소리를 정말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시나무 떨게 그런 모습으로 질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절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네, 뼈아픈 실책이죠. 그럼요. 그거는 절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국회에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봤지만 아마 300명, 정수가 300명인데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정말로 강직한 분 빼고 이런 피감기관 또 여러 가지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보여준 형태 사실은 국회의원 전반에 걸쳐 만연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이미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그걸 좀 밝혔잖아요. 좀 한번 16개 피감기관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65차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94차례 갔더라. 이거 다 해보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겸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식 원장이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 나보다 더 사실은 나쁜 만행을 저지르고 오죽하면 강원랜드의 직원 채용 문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상 불법, 탈법, 초법 검찰에 지금 불법인 상황은 이제 그 처벌을 받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서 도리어 여러 가지 질타라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김기식 원장이 억울한 마음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선 부분 왜냐하면 야당이 이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불법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이나 탈법이 있어서 이 부분이 처벌받을 수 있고 임용이 돼서는 안 될 수준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검증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청와대나 또는 인사를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최소한 거쳐야 될 그런 기본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부소장께서는 청와대 이런 반응 일반적인 그 국회의원의 그 평균 도덕적 감각에 밑도는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그 평균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죠. 지금 무작위로 16곳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사실 굉장히 옹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 의뢰를 하겠다,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했던 이 검증 작업에 일단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건 국민 정서입니다. 사실 국민 정서가 따르지 않으면은 금감원에서도 영에 안 쓰고 청와대에서도 영에 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했던 말 그리고 정치인 김기식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리고 지금의 금감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중요성을 봐서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단순 비교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국민 정서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지금 곧 선거도 있고 중체에 대한 이슈들이 다 묻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떠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 이 주말 넘기고 다음 주까지 이 이슈가 계속 끌고 가면은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기식 원장 아마도 이 여론에 따르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는 여론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과연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그런 정말 평균적인 수준과 또 여러 가지 검증 결차, 불법이라든가 탈법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사실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연 검찰의 조사 그리고 선관위 조사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 스스로 이렇게 그동안 피감기관의
이 돈으로 뭐 외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하고 이런 부분도 국회 스스로 입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의원들 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거든요. 회의에 가서 우리 뭐 공사로 수주하거나 그 국가에서 위상을 세워줘야 될 때 각 기관들이 움직일 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각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외교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의 뭐 여러 가지 그 큰 사안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운 기준들을 명확하게 좀 근거를 만들고 그동안 잘못됐던 구태에 관련된 관행들 이건 국회만이 아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 무수합니다. 언론계, 네. 기업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전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특히 본인들은 사실 아마 더 구리고 아마 지금 재발이 저린 의원들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입법부가 자정에 나서는 정말로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문제 개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야3당, 바른미래당, 그 민주평화당, 그 정의당이 공동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분권을 포함한 정부 형태 타협안을 좀 내놓아달라 이런 이야기고 이 자유한국당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입장과 대안을 좀 밝혀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자유한국당 사실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뭐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개헌 협의체 구성에도 부정적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차피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 자유한국당 후보도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동시기엔 이 문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대화의 협의의 물꼬는 트일 것이지만 그 가능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일단은 여권에서도 권력구조 문제 사실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사실은 서로 혼란스러워지면 도리어 정치는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타협자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권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야권은 지금 이렇게 뭐 9월 그동안 했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까지도 다 깨트리면서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이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1987년 이후에 드디어 개헌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통 크게 좀 합의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21세기형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당들이 서로 협의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특히 제가 야3당이 이야기한 게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약속을 깨고 계속 미루는 모습이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를 얻기 굉장히 힘든다. 이런 네. 얘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 좀 대안을 좀 내놓는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에도? 물론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역시 키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기식 원장의 건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국회로 튀는 거고 결국 이건 그 상황 자체를 희석화시키는 거고 개헌 문제도 청와대 개헌안이 키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결국 싸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야산당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섭단체가 4개인데 지금 이거 보고선 좀 헷갈리죠. 한국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놓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뭐 공동 입장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끊임없이 싸우고 청와대는 팔짱 끼고 뒷짐 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당은 계속 민주당과 한국당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풀까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청와대가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김원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3당이 내놓는 안은 야3당이 아마 절충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선거법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분명히 해서 표의 대표성 이걸 좀 분명히 하자. 이렇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제를 골관으로 하되 총리 국회 선출제 정도의 절충안을
절충점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제 이쯤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되고 이거 당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왜곡된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정치권에서 다 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총리의 국회 선출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총리는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선출된 네.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정책적인 개념에서 국회 추천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추천. 추천권조차도 선출권과 저는 추천권조차도 큰 차이가 없다. 네,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결국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하에서 만일의 경우 국회에게 그 권한들이 넘어갔을 경우 결국은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추천이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도리어 더 논란이 되고 선출도 못하고 상황들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행정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원 내각제가 아니란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제도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입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정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개헌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실상 그 사안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물론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어려울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개헌 조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예 뭐 협의체뿐만 아니라 시기 모든 문제를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안타까운 하는가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마 이런 여론들이 네. 만들어진다면 또 여권 야권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김우석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권력 구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김홍국 교수님 얘기대로 헌법 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촛불혁명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정권만 바꾸고 만다라고 하면 그건 혁명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사실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그것이 반영된 개헌을 했을 때 그럴 때 진짜 혁명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지금 현 정부도 그 정당성이 생기는 그런 건데 현 정부에서 처음에 했을 때와 다르게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각제적 요소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내각제를 수용하는 일정 정도의 그 절충형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모색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들이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어부상설 아닙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이건 개헌할 때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여권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반성을 해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접점을 찾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 이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제 좀 4월 임시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 개점 휴업 상태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대형 그 이벤트들이 많고 또 선거가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증 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싸움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전제하더라도 지금의 국회가 가지고 보이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거를 떠나서 뭔가 좀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에서 정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또 있네요. 네. 김홍국 교수께서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계기로 아마 거의 대부분 여야 지도부가 바뀔 걸로 봅니다. 현재 여당도 뭐 임기가 뭐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결국 지도부가 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새 이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시기가 좀 지나면은 이런 흐름들이 새롭게 정치적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기 전에 나서서 국민들이 바라는 이 시대적 요구를 담는 것이 결국 정치권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 뭐 지방선거에 너무 유리하고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결국은 정치권이 제대로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상호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양보가 최대한의 양보선들을 가지고 네. 결국은 만나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지도부들이 다 결국 불신임 당하고 새로운 지도부로 가면서 변화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개점 4월 국회 다시
개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신데요. 그러나 그 정치권도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사실은 어려워져요. 네,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뭐 추경 문제나 이런 부분 물론 뭐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확연히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처리해야 될 상당히 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이렇게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런 모습을 계속 국민에게 보여줘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교민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4부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9분 51초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선숙 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출근길 정체가 덜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사고 있는데요. 남동 부근 7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남동에서 문화까지 2km 구간 정체고요. 그 이전으로는 일찍에서 광명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도심 빠져나가는데 한남에서 서초 구간 정체고요. 신갈 분기점 부근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파 더해지면서 수원까지 2km 구간 정체. 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으로 금천 부근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급 매매 사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 증권시장이 좀 일파만파 좀 파장을 낳고 있죠. 네. 그 금융시장은 경제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제의 심장 한쪽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증권회사 직원이 유령 주식을 풀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한국은행 직원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시중에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이 종업원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원래 한 주당 1,000원을 이제 배당하게 돼 있는데 그걸 실수로 1,000주로 배당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을 받은 일부 삼성 직원들은 그 주식을 바로 시장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발행이 되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100조 원어치나 시장에 나오고요. 또 그날 그 주식이 1,700억 원어치나 거래됐다는 네. 엄청난 사태인데 증권 시장이라는 곳이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이제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 생존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출처가 없는 유령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거래가 된다. 이것은 뭐 경제가 무법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뭐 예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막연하게 뭐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혹은 이미 그걸 뭐 진즉부터 알고 주식을 유령 주식을 발행을 내다 팔았다가 지금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냈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네. 하는 이런 조작이 가능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에 지금 아주 근본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어떤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삼성증권만 이런 거냐? 이 다른 뭐 주식거래와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증권회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상장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 배당을 하려면은 예탁원에 발행 주식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 보면은 증권회사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주식을 마음대로 종업원 계좌에 넣어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자사주 발행의 경우는 이렇게 직접 계좌에 넣어주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예, 예.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유령 주식 시장에 풀려도 당국이 이것을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지를 못 한다는 거죠. 예. 네. 이제 거래사나 예탁원 모두 이 발행 주식 총량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열쇠 주고 금고시켜달라 뭐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장 운영상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또 하나 이제 그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그 도덕적인 해이 문제. 예. 이 문제도 정말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싶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실수로 그 임직원 계좌에 넣은 주식 숫자가 28억 주인데요. 이것은 삼성증권이 정관에 따라서 발행한 정상적인 주식의 23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직원들은 이거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 텐데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6명이 마치 이제 자기 주식처럼 팔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이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문제는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회사가 주식 팔지 말아라 이런 이제 통고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팔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정말 직업 윤리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 작전 세력한테 이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종업원들이 배당으로 받은 자사주가 대거 시장으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작전해서 돈 벌어라. 이런 어떤 정보를 흘려줬다면은 네. 이건 이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런 와중에 외국인은 사자.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여러 군데 연기금들은 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팔자에서 또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니. 예,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손해를 받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좀 손해를 많이 받고요. 예. 네. 이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그 보상 기준을 보면요. 2가지인데 하나는 피해 보상 기준을 사고 당일 최고 가격인 39,800원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네. 그 이하로 주식을 팔았다면은 그 차액만큼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피해 투자자 범위를 이제 그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로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삼성증권으로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피해는 삼성증권이 보상해 준다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문제는 기관 투자가들이 손해본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고요. 네. 또 문제는 그날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사태 때문에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든가 또는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이 위축된다든가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피해가 큰데 그건 뭐 보상이 어떻게 보면 뭐 가능하지도 네. 않은 그런 어떤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정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정말 큰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그 거래 동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또 바쁜 일이 있다거나 뭐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신경을 못 썼던 분들 예. 그러다가 그냥 주가가 뚝 떨어지고 네.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에 대한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의 기능이 일부분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 네. 얘기는 뭐 경제로 봐서는 이제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매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공매도는 원래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매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그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고 뭐 악의 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청와대 그 공매도를 좀 금지해야 된다. 이런 그 청원 참여자가 그 20만 명을 좀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네. 이 공매도 금지 문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제의 핵심과 좀 벗겨나 있는 거다. 오히려
네. 문제를 좀 쟁점을 좀 흐린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공매도라는 것은 원래 주식을 팔고 싶은데 주식을 가진 것이 없다. 이럴 경우에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갖다 갚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제도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넓혀주고 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필요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이런 정상적인 공매도가 아닙니다. 차입 공매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을 좀 빌려서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빌려서 실제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데 유령 주식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발행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없는 주식을 자기가 없는 주식을 팔았다 해서 공매도 이래 가지고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합법적인 공매도라 할지라도 문제가 크니까 지금 청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이 공매도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증권 주가가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그날 이제 떨어지니까 그 증권회사나 투자신탁 같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십만 주씩 공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만 8% 이상의 이익을 벌였다는 건데 근데 개인 투자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것이 개인 투자자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다 뺏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시키라는 청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그래 금지시키자 그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증권시장에 이제 올바르게 발전하면은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것이 전면 금지건 부분 금지건 간에 이제 어떤 제도를 마련하면서 차츰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니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제재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시죠?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금감원은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 금융 당국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시장 시스템을 만들고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책임이거든요. 특히 금융감독원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뭐 금융당국 사실 뭐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 이제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벌여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후 약방문이죠. 그리고 책임 전가죠. 그러게요. 그래서 물론 삼성증권 이거 조사 제대로 해서 엄중하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느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금융당국은 뭐 했나? 이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금융 전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허위 발행, 유령 발행, 사기 발행 이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막는 제도를 여지껏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이건 금융당국으로서는 정말 책임. 전산 시스템에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방화벽을 제가 설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건데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증오유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증권시장에 이제 그 금리 인상 문제가 있고 또 그 미중 무역 전쟁 등의 그 악재가 겹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 금융시장에도 이 설상가상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증권시장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제 대형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또 하나는 악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하나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가 환율을 조정할 수 없는 환율 협약 문제까지 제기가 되니까 이게 지난 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순매도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화되면 금리 위기가 나타나는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져서 금융 시스템에 허점이 나타나니까 이 증권시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대거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이 빠져나온다면은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이 정부가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거 사건 수습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정화시켜서 증권 시장의 벼랑간 혼란에 빠지는 일은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증권 직원들의 뭐 도덕적인 해이랄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 삼성증권의 뭐 전산 시스템 이것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뭐 다른 증권사에 어떤지 왜 그거를 감지할 수 없었던지 차단할 수 없었던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약간은 좀 이럴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그 자본이라는 것이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데 한국 들어갔다 괜히 그 잘못하면 걸려든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알겠습니다. 큰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일제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시정부의 그 역사적 의의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독립을 위해서 그 평생을 바친 임시정부의 주석이죠. 이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